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 의결이 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오늘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검사 쪽, 그러니까 국회 쪽을 대신해서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은 김도우 법사위원장인데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죠. 그래서 기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또 본인의 역할이 있는 만큼 그대로 하겠다는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사실이 아닌 것을 맞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미뤄서 유추해 볼 때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탄핵해야 한다는 쪽으로 아마 얘기하기보다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오늘 아침에 뭐 조간신문 칼럼을 봤더니 조국 전 장관과 이상민 장관을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물러날 때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다고 해서 버텼던 두 장관이 비슷한 말로를 맡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칼럼이 하나 좀 쓰여 있더라고. 뭐 보수 언론이긴 했는데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가끔 들었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하나 흥미로운 대목이 탄핵 심판은 기각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곧바로 이상민 장관은 사퇴할 거다. 자진 사퇴. 네. 그렇게 모양새를 갖춰가지 않겠느냐라고 국민의힘 이른바 친윤계로 불리는 김정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앞에 부분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여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탄핵은 사법적 탄핵이거든요. 예.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제 상원에서 그걸 결정하는데 정치적 탄핵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의 위배, 그중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중대한 위배 사항이 있을 때 탄핵이 되는 건데 중대한이 붙는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어떤 사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중대본의 수사 결과도 그렇고 사안 자체가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겠죠. 근데 헌법재판소는 사법적인 문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 이후에 행안부 장관이 사퇴할 것이냐? 예. 제가 보기엔 그 시나리오가 가장 무난해 보이긴 해요. 사퇴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 예. 가장 무난해 보이는 시나리오 같습니다. 근데 요새 보면 뭐 예상과 달리 진행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예. 탄핵이 기각되면은 다시 행정안전부 장관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사퇴 가능성도 좀 있다. 물론 이제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도덕적인 잘못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법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곳인데 그 부분을 정말 민주당 의원들 찬성표를 던졌던 또 다른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179명의 국회의원들은 충분히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을 탈핵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갖고서 표결에 응한 건지 아니면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분명히 제기를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의도로 하신 것인지. 그거는 분명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거군요. 네. 예. 왜냐하면은 헌법학자들 중에서는 이제 기각 가능성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분들이 조금 더 다수라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또 현재까지는 뭐 대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소수 의견 헌법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했던 헌법과 법률의 그
기초해서 그 어떤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제 그들이 선출직이었기 때문이지 임명직인 이 장관직에 대해서까지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헌법학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까 이제 새로 임명된 대변인 뭐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을 하시게 됐는데 이대훈 대변인이 이 건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브리핑을 한 것 같아요. 이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건에 대해서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쪽은 국민의힘이나 용산이 아닐까 이 정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유가족들이 그토록 원했고 국민들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고 했던 159명의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길거리 걸어가다가 압사한 이 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냥 그런 그 뻔뻔한 얼굴로 어떻게 그렇게 100일을 넘어 지나올 수 있었는가에 대한 국민 분노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말 남 일인가? 내 가족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됐을 때 왜 물러나지 못했는가 여러 차례 실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도 지금 뭐 김정재 의원이 무슨 근거로 기각이 되면 뭐 물러날 것이다, 사퇴할 것이다. 그때 가서 280여일 지나서 사퇴하는 게 국민의 상처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때 물러나는 게 그야말로 이상민 장관이 과거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폼나게 물러나는 겁니까? 그게? 그런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이 참사에 대해서 최소한 국회가 할 도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은 합니다마는 분명히 기각될 것이다라고 절대로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탄핵과 관련돼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냥 공식 일정을 수행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실은 좀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의 과거 얘기 좀 들어보고요. 정청래 의원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직무가 정지될 경우 뭐 차관 인사, 실세형 차관 인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뭐 여러 가지 안중에 하나 드릴 수는 있겠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그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입니까?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지금은 멍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분 안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 뭐 하실지 그냥 쉬셔야죠, 뭐 그렇죠?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은 이제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용차와 수행비서 지원도 스스로 받지 않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변호사비는 본인께서 사비로 해야 될 것 같고 최장 180일이니까 뭐 탄핵 심판이 그때까지 길어진다고 치면은 6개월치 월급은 그냥 받는 거예요. 이건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니까 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일하지 않으니까 월급을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일각의 여론도 있습니다만 그건 좀 부적절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일반인들도 재판에 갔을 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예단하거나 거기에 대한 그 예단이 된 그것을 적용하는 거는 그건 부적절하고 우리 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데 저는 뭐 당연히 뭐 이제 그 지금 우리 직무 정지에 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안이고요. 일단 변호사비를 뭐 사비로 내는 건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직무를 하지 않는데 뭐 관용차를 쓴다거나 업무 추진비를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사실 이렇게 된 이상민 장관이 급여 통장에 급여 들어온 것도 몹시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그걸 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다 다른 문제이긴 한데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그 정말 헌정사에 다시 없을 국무위원 탄핵이 딱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이 또 하나 이제 우리 헌정사에 굉장한 사례로 남겼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까지 단 3명밖에 없었던 탄핵 소추는 전직 대통령 2명과 부장판 3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이제까지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법 적용이 엄격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정말 뭐 호주머니 안에서 뭘 다루듯이 이렇게 정말 쉽게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 소추를 한 것은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어떻게 제1야당의 예. 완력으로밖에 볼 수 없고 지난번 해임 건의안 했을 때 인사권자 대통령이 받지 않으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예.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맞았지 않았냐 생각인데 어쨌든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이 올 상반기 정부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발화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탄핵 심판에 들어가면 이제 결과는 세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요. 이 헌법재판관 9분 중에서 6분 정도가 이제 탄핵에 찬성이 되면은 이상민 장관은 이제 바로 파면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다뤄볼 가치도 없다. 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냥 각하가 돼 버리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 헌법재판관 중에 2분이 3월과 4월에 퇴임을 해요. 그럼 7분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인용 기각의 그 숫자가 찬성 반대 숫자가 좀 달라지는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이제 않아요? 6인 예. 이상의 예. 그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이루어지는 거기 7분이 때문에 헌법재판관 7분이 있어도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파면이 그렇습니다. 이루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견이 갈릴 만한 사안이라면 탄핵 소추를 한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해질 수 있겠죠. 근데 예. 제가 보기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그렇게 의견이 갈릴 만한 사안은 아니고 그리고 시일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예. 물론 그것도 훈식 규정이기 때문에 넘겨도 법률적으로 어떤 예. 하자가 생기는 거는 아닙니다만 제가 예상해 보건데 2달 이내에 끝나지 않을까. 예. 이게 이렇게 심리를 여러 번 할 정도로 아주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많이 있을 만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예. 빨리 한 2달 정도 이내에 끝날 것 같고요. 결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해임 건의를 했는데 그게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요 다음 카드로 탄핵 소추를 예. 통과시켰습니다만 저는 전략적 어떤 과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충분히 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막상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되지도 않을 거를 이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를 예. 통과시킨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조금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될 경우에 민주당은 거센 역풍에 휘말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대형 트럭은 가끔 흉기로 변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딱 그 짝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재명 대표 출석을 앞두고 어떻게든 방탄해보고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의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이야기나 짓거리지 마십시오. 김종인 행정관님, 밖으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내일 이제 또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가잖아요. 네. 자,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당의 의원들을 똘똘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전에 마치 예행 연습하듯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뭔가 이게 결집된 힘을 좀 보여주는 그 차원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가결시킨 거 아니냐. 결국은 이재명 지키기, 이재명 방탄 국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을 단속한 것이다. 이제 이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죠? 당연하죠. 왜요? 아니 예.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방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방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국민의힘 얘기에 의하면 당대표가 된 이후로 모든 행위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모든 행위는 방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방탄이다? 그렇죠? 방탄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지금까지. 예. 적어도 체포 동의안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다고 얘기하면 방탄을 썼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쓰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태원 참사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걸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게 사용했다? 예.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뭘로 보시는 겁니까? 사람으로 안 보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왜 발생했는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태가 발생한 다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라고 하는 국민의 분노가 있었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 높은 여론을 받아 안아서 해임 건의를 한 거예요,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어깨 툭툭 치면서 예를 들면 해임 건의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격려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지속적으로 사퇴를 요구했었고 유가족도 그렇게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은 꿈쩍도 안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에서 국회가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한 거예요. 탄핵이라는 카드. 근데 왜 탄핵이 초유였느냐 지금까지. 이 정도 상황이 오게 되면요.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해임을 시켰어요. 끝까지 지금 제가 볼 땐 국민을 대기하는 국회와 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연히 유가족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문제 핵심은 헌법과 법률이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의 생명이 이렇게 희생당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 정부와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국회가 나서서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가 결정하면 나올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계속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민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와 국가에 대해서 민주당이 뭘 하고 있는 거야라는 질문을 계속 했던 거고요. 이미 역풍은 그 과정에 다 맞은 거예요. 똑바로 일해 민주당. 뭐 한 거야? 라고 하는 역풍은 다 맞았고요. 더 불어올 역풍이 없다는 얘기군요.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어떨 거나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수단 이것은 마지막 수단밖에 이 마지막 수단이었다 이것이 이 수단을 활용하지 않게 된다면 예를 들면 저런 장관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아무런 수단이 없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어제 국회에서 처리된 탄핵 소추 절차는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각하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 기각 아니면 인용, 파면 아니면 복귀 뭐 이렇게 이제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 가결됐던 표 179표의 표 분석을 조금 해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다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고 또 야당 의원들 뭐 정의당이 등 돼서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고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성표 던진 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성표가 나왔을까요? 글쎄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표를 보면은 뭐 사실 기권 다섯이 좀 의아스럽긴 한데 10표가 민주당 의원들보다 10표가 그렇죠. 더 근데 나왔어요. 거기 이제 뭐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합하면 이제 물론 그게 반대가 109이니까 여기 대해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 이제 약간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긴 한데 저는 뭐그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권은희 의원이 이제까지 온 행보를 보면은 좀 당론과는 배치되는 것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추론과 그런 상상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이게 정말 국회가 여야의 첨예한 대립구도로 이번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원래 이거를 할 때는 민주당이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가 다시 또 그 말하자면은 지도부에 위임했다가 결국 다시 당론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 자체가 표단속일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 자체에 굉장히 정치적인 일렬 대오를 여기서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선 정말 내부 표단속을 엄격히 한 결과 179이라는 숫자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국은 꽁꽁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도 계속 긴장 상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 수사 때문에 얼어붙은 관계인데 더 얼어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을 놓고선 굉장히 민심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습니다. 어제 1심 선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김만배 씨로부터 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과연 뇌물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 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아니었고 그 아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퇴직금 명목 또 산재 명목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 50억 원이
뇌물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쏠렸는데 어제 다들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이제 민심이 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판결 모습 그리고 김만배 씨, 곽상도 씨의 모습을 본 다음에 이 얘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판단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첫 판단이 있었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재판은 어떻게 나올 것을 좀 예상하시는지. 선배님 차량. 대해서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무죄가 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정치자금법도 저는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예, 어제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선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직무 관련성하고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곽상도 의원이 어떤 일을 해준 대가로 50억을 받았느냐. 그리고 국회의원 아니면 또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도 지냈죠. 그 관계에 있어서 이 대장동 사업과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예.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받은 돈을 바로 그 아버지인 곽상도 의원이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무죄 취지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무죄 판결이 난 가장 큰 이유는 이거 수사 미진 같아요.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수사 못했다.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업무를 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업무가 대장동에서 화천대유 측이 분양한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 부지 분양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 부지 분양이 영 석연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화천대유 쪽이 직접 시행을 한 부지 빼고 나머지 부지를 사실상 한 업체가 다 가져갔거든요. 제2모 건설이라는 게. 근데 아파트 부지는 추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뭐 이 여러 개 건설사를 한 주인이 세워갖고 소위 얘기하는 벌떼 입찰을 한다고 해도 그 아파트 부지를 한 업체가 사실상 다 가져간다는 건 확률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옳지 못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그 업무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 부정한 일처리 내지는 그 내막을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입을 닫는 대가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수사 방향을 처음부터 좀 잘못 잡았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검사, 그러면 수사 검사는 왜 수사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실력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면 혹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글쎄, 뭐 제가 직접 물어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당시 소위 퇴직금 명목으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정말 민심이 부글부글 끓었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언론에 주로 등장한 그 관점이 이게 뇌물이다. 뇌물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그 언론의 대부분의 주류된 의견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그 의견을 그냥 쫓아가는 수사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좀 수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수사팀이 지금 이재명 대표나 대장동 관련된 수사하는 팀과는 좀 다른 팀인가요? 그 사이 인사 이동이 조금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화가 난 일반 시민들이 댓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조국 딸 600만 원은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조국 전 장관의 뇌물 혐의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거는 뭐 무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국 딸 600만 원은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곽상도 아들 50억은 무죄냐? 뭐 이런 얘기가 또 좀 있고요. 박근혜와 최순실 씨, 그러니까 지금 개명해서 최서원인데
여기는 가족도 아닌데 경제 공동체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독립해서 산다고 해서 서로 관련이 없다. 그 50억은 아버지랑 관련 없다. 이런 판결이 나온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되느냐. 뭐 이런 댓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쪽이나 민주당 쪽 지지층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수사하듯이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탈탈 털어서 수사하라고 계속 요구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판결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이제 이거 재판부 얘기에 의하면 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일을 잘해서 그리고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50억을 줬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보니까는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 퇴직금 4위예요, 4위. 저도 그거 봤어요. 4위예요. 이게 뇌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20, 30대 같은 경우는 절망적이죠. 예. 일을 잘해서 50억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퇴직금 받았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걸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 검사들이에요. 이 법원 설명 자료를 보게 되면 특가법, 알선수재 부분인데 이 내용들을 뭐 보기 어려워. 뇌물은 인정하기 어려워. 그다음에 소위 횡령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가 아무것도 제가 볼 때 증명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좀 왜 그랬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수사라고 얘기하는 건 검찰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60명 정도의 검사가 달라붙어 있고 거의 300여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게 되면 검찰은 정치적 수사를 했다는 얘기밖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죄가 나왔으니 앞으로 다른 분들 50억 클럽과 관련된 그 수사도 다 차질이 빚어지는 건가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 이번에 나온 부분에서 전문 진술이라고 얘기해서 누구에게 들은 내용들을 얘기하는 건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라는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문제는 뭐냐면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이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내용이에요. 전문 진술이니까 증거가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진술인데 이 두 사람의 진술 자체가 소위 검사가 바뀌면서 진술이 바뀌었어요. 일관성을 확인할 수도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증거가 없이 모든 사람들을 잡아갔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영수 특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50억 클럽 중에 박영수 특검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곽상도 전 의원이 뇌물죄가 아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뇌물죄도 아니다고 얘기하면 다른 것도 다 아닐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50억 클럽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남는 건 뭐만 있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정진상, 김용 여기만 남겠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검찰이 이게 두렵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법원 설명 자료가 보기 어려워, 인정하기 어려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 무죄를 갖다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저 같으면 창피해서 검사 못할 것 같아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하시면 검사 쪽, 판사 쪽? 검사 쪽이겠죠. 검사 쪽에서 일부러 아니 검사가 이 정도 내용을 내밀었으면 수사를 했다, 이 정도 내밀었으면 판사 입장에선 이거 무죄 때리란 얘기지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죄를 때립니까? 검사가 50억 클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부실 일부러 고의성으로 저의 추정입니다. 저의 추정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수사를 엉망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조응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1심 판결에서 무죄 나오는 그 과정을 봤더니 정영학 녹취록이 부정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수사도 헛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겐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전문 진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온 측면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영학 녹취록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증거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검찰은 다시 원점에서 수사 다시 시작해야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이 재판부가 아마 동일한 재판을 좀 할 거라고 봐요. 이재명 당대표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본인이 재판한 근거를 갖다가 다르게 잣대를 댈 수 없는 거잖아요.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말씀하신 정영학 녹취록 증거로 채택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유동규와 그다음 남욱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이제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 수사 때 좀 다시 더 얘기 좀 조금만 더 보탤 수 있을까요? 검찰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탈탈 털었다면 과연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까요?
그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1심의 무죄 판결을 내린 근거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사법부는 사실은 이 힘없는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얘기 저희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은 어떤 식으로든 존중돼야 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이 1심 무죄 판결은 너무 국민의 이 감정과는 괴리가 되는 거죠. 괴리가 눈높이와는. 너무 예. 큰 거죠. 이 50억을 뇌물로 안 본다? 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5년 9개월 일을 하고 부동산 업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는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년 9개월 일하고 퇴직금 상여금으로 50억을 받고 물러났다. 예. 그리고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화천대유에서. 예. 그 전도 후에도 그 같은 상여금을 받은 퇴직금을 받은 직원은 예.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검찰이 과연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했던 사건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법부 또한 지금 정경학 녹취록에 분명히 내용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실명이 적시된 사람이 6명인데 예. 5명이 법관이나 그 검사예요. 그럼 그중에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권수일 대법관. 예. 그런데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기각한 게 또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거는 자기 식구 감싸기의 짬짬이가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예. 것이고 국민들은 정말 절망하고 허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러면요. 김의겸, 이정미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며칠 전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이라고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입니다.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로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제 판사는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뇌물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도 문제지만 검찰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 부실한 공소 유지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최 의원님, 사실 이제 김용남 의원께서 지금 검찰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일갈을 해주시긴 했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당 대변인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까지 나서서 이번 판결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비판 성명, 논평을 내놨는데 국민의힘도 논평을 내놨나요? 국민의힘에서 논평 나온 게 제가 기억에 없는 걸로.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은 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게 논평이 안 일단은 나왔나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사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은 국민의힘의 의원직 그때 사퇴를 했잖아요. 예, 탈당도 그러니까 탈당도 하셨죠. 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기초적 관계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나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연루가 돼 있고 하니까 할 수는 있겠으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다가 아직 1심밖에 선고가 안 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굳이 지금 재판부의 판결에서 코멘트하기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하듯이 정치권에서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에 대해서 논평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고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사법부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진행하는 것과 아울러 정의당 입장에서는 언제까 이제 이런 유사한 부분에서는 항상 의견을 내왔기 때문에 전 논평을 냈고 국민의힘이 여기서 왜 안 냈느냐고 단순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전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은 역시 김의겸 의원스럽네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게 팩트하고 다 틀려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나온 자료 화면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 조민 씨가 받은 600만 원 법원이 뇌물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했죠. 전혀 아닌데 그건 뇌물이라고 600만 원은 뇌물이라고 보면서 왜 50억은 뇌물이 아니냐.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께서 좀 팩트를 제대로 전달하는 좀 훈련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번 틀리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청탁금지법이니까 청탁이라고 하는 포괄적 범위에서 청탁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뇌물로도 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누가 그걸 그렇게 보나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안 맞는데 예.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건 예. 상식과도 어긋나는 말씀이죠. 그건 청탁금지법 위반을 누가 뇌물로 봐요, 그거를. 조국 딸 조민 씨에 대해서 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600만 원을 준 거니까 조민 씨가 뭐 공부를 아주 잘했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600만 원을 준 것은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줬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렇게 유죄 판결을 했지만 뇌물죄는 아니었죠. 뇌물은 아니죠. 근데 그것과 어제 나온 곽상도 아들. 그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독립해서 분가해서 살아요. 아버지가 생활비라든지 뭐 안 줘요. 차도 안 사주고 집도 안 구해주고 뭐 하여튼 독립해서 자식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근데 조민 씨 같은 경우는 학생 신분이고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주지 않으면 본인 생계가 어려우니까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아버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제적으로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고 이게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법으로 보면 엄격한 법의 잣대로 보면 이해는 되는데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뇌물죄와 관련한 법리적인 까다로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많은 국민들께서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우신 어려워요. 부분이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게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뭔가 있어요.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서 뭔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던 부정한 일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걸 검사가 했어야 되는데 못 그러니까 했다는 제대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죄 판결 이후로 설치되는 이유가 선뜻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죠. 많은 예. 국민들께서 그러면 곽상도 전 의원을 보고 준 돈이 전혀 아니란 말이야?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50억을 과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아들에게 줬겠냐 하는 거죠.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예. 제가 보기에 이게 수사가 조금 방향 자체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직자는 대가성 없어도 5만 원 이상 받으면 처벌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50억을 곽성도 의원 보고 줬지 그 아들이 뭐라고 아들 보고 줬겠습니까? 예.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죠. 법은 상식의 교집합 아닙니까? 그래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 건데 50억의 성격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그 아들은 화천대유에 왜 어떻게 입사하게 되었는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출석을 한다고 해도 9시 반이냐 11시냐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밀당하면서 예. 이렇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모욕을 주고 있으면서 정작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이 50억이라는 예. 국민들이 억소리나게 기절할 만한 이런 거금의 뇌물이 오고 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예. 수사하고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항소하고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예. 검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명확히 말씀드릴 것은 이 50억 소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책임지고 이걸 입증해야 되고 이게 지금 1심이 무죄로 났다고 해서 이대로 요야하며 넘어가서는 들끓는 민심에 대해서 검찰은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수 특검도 그렇습니다만 곽상독 씨와 김만배 씨는 이제 특정 대학 선후배 사이고요. 그리고 이 화천대유가 입찰을 할 때 이 컨소시엄에 들어왔던 모 은행의 또 이제 한때 회장도 역시 특정 대학 출신이어서 곽상도 씨가 그 가운데 연결의 고리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성 보도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검찰 쪽에서 제대로 증명을 못했고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민심은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잠깐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어제 판결에서 좀 의미 있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조응천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정영학 씨, 이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일당 가운데 정영학 회계사가 이른바 녹취했다라고 하는 김만배 씨와의 녹취 내용이 과연 앞으로 전개될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도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새삼 주목을 끄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응천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저는 검찰의 선택적 무능, 의도적인 선택적 무능이다.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학 녹취록 증명력이 지금 고스란히 지금 다 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앞으로 대장동 수사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건데.
예, 일부 언론이 입수해서 보도를 한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은 적나라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만배 방패가 튼튼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곽상도 씨의 아들 이제 실명도 좀 나옵니다. 돈 달라고 해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일명 한 명씩 50개 이런 얘기도 등등등등 나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뭔가 대가성이 있고 뭔가 뇌물 관계가 성립할 것처럼 이렇게 이 녹취록 내용만 보면 되는데 이거를 분명히 재판부도 읽었을 텐데 무죄 판결 내린 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녹취록에 나오는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의 대화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합리적 의심을 한다 그러면은 이 대화가 정말 거짓이었을까? 정말 없던 말들을 이게 녹취하는 걸 알고 거짓으로 이게 얘기를 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매우 어렵다고 봐요. 예. 결국 이것을 입증하는 게 이제 검찰의 능력이었는데 이걸 이제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저는 가장 사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 이른바 스모킹 건이었다는 결정적 증거 혹은 예. 발화점이 사실 이 정영학 녹취록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고스란히 이제 부정이 돼버리게 생긴 게 저는 굉장히 좀 말하자면 검찰로서는 뼈 아픈 거고 앞으로 남은 수사에서도 이게 변수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예. 저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2심 재판이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이제 말하자면 지류들이 출발하는 건데 예. 이 지류들이 그러면 원천이 다 부정이 되어 버린다면은 이 지류들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져 버리거든요. 예. 아니면 낱낱이 어떤 그런 사실관계들을 조각들을 맞춰가지고 다시 증거로 이제 검찰이 내야 될 텐데 그러기에는 또 다시 이 원천된 예. 증거에 대해서 오염이 됐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게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저는 참 이게 지금 정말 명운을 건 검찰의 수사에 굉장한 지금 변수가 생긴 건 분명히 보이는데 예. 이제부터 정말 입증하는 건 검찰의 능력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게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검사장, 김순환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또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김만배 씨랑 형동생으로 불렸던 사이이기도 하고 그럼 이분들에게 왜 50억씩 줬을까? 그 녹취록에 나옵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은 검찰 수사를 막아주고 언론 보도를 약간 조금 우호적으로 가져가지고 그런 대가성으로 아마 김만배 씨가 줬는데 다들 이렇게 직접 주면은 들킬까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편법을 좀 쓴 것 같아요. 곽상도 씨의 경우에는 좀 아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하자 이런 이제 정황도 전 녹취록에 좀 나옵니다. 근데 뇌물이 아니라고 무죄.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했지만 정영학 녹취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사실 잘 이해는 안 가는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앞서 제가 여쭤봤죠. 이재명 대표 수사도 사실은 정영학 녹취록에 근거해서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대장동 관련된 부분은 좀 나름 좀 이재명 대표 변호인 쪽에서는 조금 좋은 소식 아닌가요? 또 거꾸로 보면? 그래서 이제 검찰의 수사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영학 녹취록에서 이 대장동 사건이 출발을 한 건데 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때는 정말 먼지 털듯이 다 털고 이잡듯 뒤져가지고 정영학 녹취록이 마치 금과 억조인 양 예.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 이 곽상도 의원 50억 뇌물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 탈탈 털듯이 했다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의심이 든다고 제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이 정영학 녹취록을 지금 증거로 정확하게 인정을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김만배 씨가 했다는 예. 그 이야기들, 정영학 씨한테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본인이 이제 허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예. 있고 관련되어 있는 50억 클럽의 그 인사들은 전부 다 사실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지금 그대로 인정을 해준 예. 세번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 건에 이 정영학 녹취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 검찰의 입맛대로 이연령 비연령으로 골라서 할 건가 예. 이걸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1심이 무죄가 났다고 해서 과연 검찰이 지금 온전히 지금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두 건에 예.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1심에서 정영학 녹취록이 의미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반드시 유리할까? 희소식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의원께서 내일 오전 11시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대장동 의혹, 위례 대장동 관련해서는 두 번째지만 이제 검찰에 지금 간 거는 이제 총 세 번째인데 검찰 쪽에서는 200쪽의 질문지를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장동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받았지만 너무 미진하니까 더 막 질문지를 잔뜩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곽상도 의원 무죄 이 판결이 이재명 대표 수사나 나중에 향후 재판에서 어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1심 판결에 있어서 정영학 녹취록이 증거로서 못 쓴다, 아니면 증거로서 전혀 값어치가 없다라고 그 판결을 한 건 아닙니다. 일종의 이제 증거로서의 능력은 있어요. 증거 능력이라고 합니다만 그거는 인정이 되는데 증명력에 있어서 녹취록의 내용만 갖고 뇌물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건 1심 판단이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이나 위에 올라가서 또 뒤집힐 가능성도 있거든요. 충분히 증명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할 그렇죠.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이 전혀 증거로서 못 쓴다든지 아니면 값어치가 없다라고 결정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수사 단계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내일 어떻게 가세요? 오지 마시라고 이제 의원들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뭐 11시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가겠습니까? 근데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반 시민이 가는 것까지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저는 뭐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의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만 검찰의 수사 절차를 좀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사 절차를 따라서 그다음 계속 지금 출석을 제때 안 하니 이런 얘기하는데 임의 절차예요. 변호인과 협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협의를 진행을 해서 수사를 제대로 받고 있으면 거기에서 문제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검찰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지금 곽상도 소위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된 과정을 보게 되면 형평성을 잃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김한배 씨가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뭘 아버지가 뭐 달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랬더니 다시 김한배 씨가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 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뇌물이 아니라고 이해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아버지의 말을 전한 거기 때문에 전문 진술이고 재판 과정에서 아들이 이걸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로 채택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검찰이 아무것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데 그런 검찰이 소위 형평성을 잃게 이재명 당대표에게 수사를 진행한다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여론이 바뀌었을 때 검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측면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일련의 어떤 아주 과도한 수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검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위 권한, 권력을 절대돼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전 그래서 아마 내일 나가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를 보게 되면 이것은 검찰에 의한 정치적인 선택, 수사 선택적 수사라고 얘기할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앞으로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 또는 피의사실, 공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또 근본적인 또 질문을 다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잠깐 속보로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이 북한이 건군 인절 기념 열병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 좀 보겠습니다. 북한이 10달 만에 열병식을 개최했고요. 또 그에 앞서서 기념 행사에서 딸 김주애를 테이블 가운데 앉히는 모습도 좀 있었고요. 괴물 고체 이 ICBM도 이 열병식에서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데 북한은 이제 밤에 주로 열병식을 하는 약간 괴이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비밀병기, 그러니까 괴물 고체 ICBM이 공개됐다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 군 당국이나 정보 당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경각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고 김주애가 계속 이렇게 화면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과 분석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4세로의 어떤 권력 세습의 어떤 신호탄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고 해석은 각각 다양하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어떻게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게 있나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이 행사 직전에 이제 그 장군들을 뒤에 놓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때 부인한테는
이 말하자면 화성 17형에 대한 목걸이를 착용하게 하고 네, 맞아요. 김주애를 중앙에 앉혀놓고 사진을 찍었고 예.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옆으로 빠졌어요. 예. 전 이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핵 무력의 고도화는 계속하겠다. 부인한테 예. 상징적인 목걸이를 채워주면서 사진으로 예. 대회에 공개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더 핵무력 강화가 한 방편이라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핵무력도 무력이지만 계승의 방점을 찍겠다. 예. 그래서 김주애란 딸을 가운데 앉혀놓고 오히려 주빈으로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왼쪽으로 빠지는 예. 그 사진을 연출함으로써 전 세계 이제 4대 세습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한 번 더 세습하면 100년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을 벌써부터 내세워서 후계부들을 만들겠다. 저는 이건 좀 과도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기사를 쓰긴 썼습니다만 그 전에 2월 7일 날 한 게 있습니다. 기구를 그러니까 소위 중앙군사위 8기 4차 확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기구를 편제를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그 핵심이 뭐냐면 전쟁 준비 태세를 만들겠다. 전쟁 준비 태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핵 무장력을 고도화시키는 것과 핵 탄두를 매우 많이 늘리는 방식입니다. 전 그래서 이것 자체는 오히려 우리의 핵 무장력은 대를 이어서 유지할 거야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세습의 신호탄이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김정일 사례를 들어보면 병이 있어야 돼요. 김정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병이 있었기 때문에 후계 구도가 상당히 급속도로 빨리 간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정은이 그렇게 병이 있어 보이지는 않은 측면이 있고 10살짜리를 지금부터 후계자로 지명을 해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 엄청난 저 내부에도 마찬가지지만 견제가 되게 심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버텨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좀 어떤 북한 관료 체제의 충성 경쟁, 호칭 변화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충성 경쟁이라고 하는 측면들로 보는 것이 좀 지금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아들이 또 있다고 하잖아요. 13살인가 14살인가 먹었다는. 제가 볼 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세습 체제로 가긴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김주애로 갈 거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좀 빠른 평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김이 그냥 허옇게 다 나오는데 이 한밤중에 추워 죽겠는데. 아, 저기 효과를 내려고 그럽니다. 효과. 야밤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주의는 대부분 저렇게 많이 합니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짜증나죠. 불구하고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이 돼서 같이 살아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요 잠시 뒤에 뉴스7에서 좀 세븐에서 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예비 경선 컷오프가 공개가 됩니다. 지금 6명의 후보 가운데 4명만이 살아남게 되죠. 자, 과연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제 이게 초미의 관심사로 좀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또 일부 여론조사들 보면은 약간 좀 변화가 보여요. 김기현 후보가 앞서가는 여론조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안철수 후보가 앞서가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혼전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람 후보의 선전도 눈에 띌만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당원들로 해봤더니 김기현 후보가 굉장히 우세하게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뉴스도 나와서 안철수 의원 쪽에서 격하게 항의하는 그런 일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여론조사가 합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원 명부를 갖고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말이에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외부 업체가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게 당원 명부가 그대로 외부에 유출돼서 그게 여론조사에 활용이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보도 경위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될 것 같은데 그 보도를 한 업체 측에서 그 보도를 그냥 내리는 선에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뭐 당원 명부가 여론조사에 활용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뭐
신뢰할 만한 매체인지는 제가 뭐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오늘 나경원 의원을 또 만났는데 나경원 의원이 마침내 활짝 웃었어요. 예. 김기현 의원이 엄청 좋아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처음에 이 광화문에서 만났을 때는 나경원 의원이 환하게 웃질 않아서 뭔가 이 찜찜함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 오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 이제 끝난 건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은 완전히 김기현 후보 쪽으로 이제 지지로 완전히 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나경원 의원의 얼굴 표정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을 만드는데 온몸을 던져서 희생하셨던 우리 나경원 대표님 같은 분이 앞장서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 생각이 맞습니까? 나경원! 이제 새로 탄생하는 지도부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서 정말 대통령 힘있게 일할 수 있게 해드리고 우리 당도 함께해서 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저 나경원 영원한 당원입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뭐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아마 그것에 대한 평가는 당원과 그리고 또 국민들이 하겠죠. 이재호 전 고문 같은 경우는 이른바 김나연대가 우리 정치 수준을 시장바닥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혹독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나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안도하는 분위기가 좀 역력한 것 같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쏟아내던 그런 가시돋친 말들은 다 사라지고 앞서 들은 것처럼 나경원 의원 이름을 연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근데 적어도 지켜보는 당원분들은 조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내에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반윤의 우두머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180도. 왜 그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정말 그런지. 모르세요? 모르겠어요. 아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번 전당대회는 참 특이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예. 김용남 의원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최수영 의원님 왜 바뀐 거예요? 당원 분위기가 이 당에 왜 갑자기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아니 왜 바뀐 이유들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의 그 불출마로 인해서 어쨌든 그때 지지층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여론조사상 지표를 보면은 이제 안철수 의원 쪽으로 이동한 게 좀 잡혔는데다가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윤안 연대, 윤석열 안철수 연대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그 대통령을 당무에 개입시키는 거다. 절대 하지 마라 해서 또 안철수 의원이 하지 않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말하자면은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연포탕 얘기하잖아요. 연대와 포용, 그다음에 뭐 탕평이라 얘기하는데 아니 그야말로 나경원 의원에게 손을 내미는 연대를 함으로써 본인의 확장성을 입증시키겠다고 하는 저 전략으로 선회한 건데 저는 이제 그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좀 요동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하자면은 바닥 민심에는 약간의 영향을 저는 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번에 영남이 또 말하자면 많은 것 같지만 수도권도 37%입니다. 그렇고 지금 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하람이라는 후보가 의회를 선전하는 거는 이건 또 이준석의 참전으로 인한 효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당원 가도에서 경선 가도에서 예측치 못한 변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작용하느냐도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연대와 포용 탕평에서 그 나경원 전 의원을 끌어안는 연대로서 본인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당원이 이제 84만 명으로 확정이 됐고 영남이 39%, 60대 이상이 42%입니다. 게다가 이제 김나 연대까지 등장을 좀 했어요. 뭐 내일 오전 10시에 10시에 발표합니다. 뭐 예상했던 그분이 1위 하는 건 맞아요?
예상했던 그분은 모르겠으나 4명은 어느 정도 우리가 추론하는 예. 4인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도 내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도 내일, 그리고 또 내일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관련해서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민주당에서도 김건희 특검, 예, 그걸 또 공식적으로 아마 이제 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정치권 일정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 가운데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주고받았던 설전이 연일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검사에 대한 깊이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법원을 내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있고요. 예. 자, 그다음에 호주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장관님, 그 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담 그거 가지고 최고위에 트셨잖아요. 그거 제가 사과하실 생각 없어요? 싶어서 질문 드리니까요.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전에 저한테 사과한다고 말씀하셨죠. 들으세요. 네. 예. 항상 사람 말을 그렇게 안 들으세요? 아닙니다. 의원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정리하고 하자는 윤석열 것이죠. 대통령께서 정법 공부 좋아하십니까? 제가 나중에 제 질의 시간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정법 가족입니까? 그걸 저한테 물으실 일은 아니죠.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더 탐사는 그 유튜브에서 큰 돈을 벌었고요.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꽉 채웠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속이의 목적을 드러나게 하는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엄중한 법적 처벌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이런 가짜뉴스의 문제를 근절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기한 의혹보다는 한동훈 현직 법무부 장관이 민영사를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울분을 느끼고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준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한동훈 장관 땡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검찰의 신상을 검사의 신상을 공개한 나라가 있느냐?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다. 호주냐? 그렇다. 딱 알고 봤더니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리아였어요. 김남국 의원이 이제 이모에 이어서 또 한 번 실수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를 호칭을 뭐라고 부르느냐? 누님이라고 부르냐? 사모님이라고 부르냐? 이런 질문도 또 하기도 했어요. 같은 당 소속이지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대정부 질문의 격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격이 낮은 질문을?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울 거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반드시 싸워서 이기든지. 한동훈을 꺾으려면 네.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로 착각한 거 아니냐 이랬는데 이제 오스트리아였다는 거고, 그나마 그 오스트리아에도 검사 기피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다. 이제 이렇게 또 법무부가 2차 거의 확인 사살하는 분위기로 그냥 또 그것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100번 잘하는 것보다 사실은 대변인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한 번 실수하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데 계속해서 어떤 다른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더라도 또 실수했던 그 지점들만 또 국민의 그 뇌리에 남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을 대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반드시 싸워서 이기든지 꺾든지 정책적으로도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장관이 있었습니까? 단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반문하고 회피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오늘 정의당 류호정 의원하고 정책 질의 오고 그 답변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또 차분하게 말할 수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을 가려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사람을 가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국민 앞에서 그 모습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의원 개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감정을 섞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역대급 장관인데 그런 태도가 과연 온당한 것인가, 본인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절대로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동훈 장관에게 말려드는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저는 아직도 여전히 안타까움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상대가 한동훈 장관이라 김남국 의원이 질의를 저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에 이모 교수도 예.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해프닝이었습니다만 이게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여기고 아니 적어도 딴 자리도 아니고 대정부 질문을 하러 나오면서 예. 어떻게 저렇게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나올 수 있는지 저거 누가 써준 원고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덜렁덜렁 들고 나와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의 무지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일단 참담합니다. 김남국 의원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변명을 하자면 이건 김남국 의원실에서 한 게 아니고요. 국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게 되면 검토 보고를 합니다. 검토 보고 내용 중에서 오스트리아가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이 그 철명 자료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 못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건 약간 좀 다른 말씀하신 게 오스트리아가 아니고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했잖아요.